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소식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공감하다가 어느새 나 자신이 그냥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른바 공감 피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나만 이런가 싶으셨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 소진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요. 보통 공감 때문에 지친다 이러면 좀 거리를 둬야 하나, 덜 느껴야 하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어쩌면 좀 더 근본적인, 좀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개념이죠. 연민, 독일어로는 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연민과 의지의 소거라는 개념이 이 문제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쇼펜하우어 사상을 바탕으로 이 공감 피로 현상을 분석하고 그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연민이라는 감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소진되지 않는 길. 과연 그래 가능할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통 공감이 지나치면 번아웃 온다. 그래서 감정의 문을 좀 닫아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한테 이 연민이라는 건요, 그냥 여러 감정 중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는 연민을 도덕의 유일한, 정말 유일한 진짜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인간 행동을 이끄는 근본 동기가 딱 세 가지 있다고 봤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 다른 하나는 남이 잘못되길 바라는 순수한 악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연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의라던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인애, 자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건 오직 이 연민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와, 도덕의 유일한 근원이라니 되게 강력한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쇼펜하우어도 연민이 본질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독일어 단어 미틀라이드 자체가 함께, 및, 고통받음, 라이덴 이런 뜻이거든요.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잠깐만요, 교수님. 연민이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또 도덕의 유일한 근원이다. 그럼 우리가 공감하다 지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그럼 쇼펜하우어도 결국에는 좀 덜 느껴라.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정에서 쇼펜하우어의 독특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연민이 주는 그 부담 때문에 감정을 닫아버리거나 둔감해지는 걸 해결책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연민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대로 작동시킨다. 그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 다 왜 연민 때문에 소진될까요? 쇼펜하우어식으로 이걸 해석해보면요. 연민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입, 이걸 넘어서요. 그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살려는 몸부림, 즉 의지, 윌레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차원의 연결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 그냥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근원적인 연결감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연민의 뿌리 깊은 형이상학적 통찰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느낌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깊은 연결감하고 고통의 공명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감정적으로 그냥 같이 아파하는 데만 머무를 때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요? 네.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혹은 하지 않을 때 그 무력감 속에서 에너지만 계속 고갈되고 마는 거죠. 즉 공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랄까, 길 잃은 공감, 형식을 갖추지 못한 연민이 우리를 소진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연민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약간 공회전할 때 생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행동으로 옮기면 해결될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또 다른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해법이 단순히 행동하라, 이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처방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안으로요? 네, 바로 의지의 소거 또는 약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고통 대부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이 의지 때문에 생긴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들끓는 내면의 욕망, 그 소음을 줄여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아, 먼저 내 마음부터 다스려라. 그렇죠. 그래야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내 감정이 속수무책으로 막 휘둘리지 않고 이 연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솔직히 의지의 소거라니 이게 약간 현대사회에서 욕망 없이 살라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의 뭐랄까 수도승 같은 삶을 살라는 건지 쇼펜하우어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물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완전한 소거는 거의 성인의 경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전한 소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강도를 낮추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아, 강도를 낮추는 노력. 네,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의도적으로 고독과 절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용한 곳을 혼자 산책한다거나 아니면 소음 없는 환경에서 종이책을 읽는 것 같은 거요. 네네. 동시에 우리 안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극적인 뉴스나 SNS 피드 같은 거. 이런 걸 의식적으로 좀 줄이는 욕망 절식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욕망 절식.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나 주거 환경을 간결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줄이는 단순하고 집중력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네. 이건 결핍을 견뎌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위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유나 경쟁, 명성에 대한 집착 같은 욕망의 총량 자치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정심의 토대가 됩니다. 아, 내면의 소음을 줄여서 평정심을 유지할 기반을 먼저 닦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제 그 길 잃은 연민의 제대로 된 방향과 형태를 찾아줄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이 바로 행위의 형식화입니다. 연민이라는 그 강렬한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거기에 압도당하는 대신에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의 틀 안에 이걸 담아내는 것이죠. 도움의 틀이요? 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 게렉티카이트, 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인애, 멘션 리브, 즉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해를 끼치지 않는 게 먼저고 돕는 건 그 다음이다. 근데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서 아, 내가 도와야 해 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한테 너무 무리를 주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행이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걸 경계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형식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내가 하려는 도움이나 공감이 실제로 상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진단. 감정 소모만 엄청 크고 효과가 없다면 그 방식, 즉 형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도움이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지, 나 자신을 너무 소진시켜서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이걸 따져봐야 해요. 아, 지속 가능성까지. 그렇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인애를 실천하는데 이때도 구체적인 행동 프로토콜 같은 걸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거죠. 지금 당장 저 사람의 고통을 줄일 가장 효과적인 한두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요. 둘째, 책임 범위를 분담하는 겁니다. 내가 할 역할은 뭐고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이 할 역할은 무엇인가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투입할 시간과 자원의 한계, 즉 종료 시점을 미리 좀 정하거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끝을 정해놓는군요. 네, 무한정 도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구조화할 때 연민은 더 이상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감정의 늪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내면을 다스리고 의지 약화, 연민을 구조화된 행동, 형식화로 옮긴다.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막 노력을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방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다시 에너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에게 뭐 그런 처방도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심미적 관조, 에스테티셰 콘템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심미적 관조요? 좀 어렵게 들리네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장엄한 자연 풍경 혹은 깊이 있는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할 때 어떤 이해관계나 판단, 욕망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대상 자체에 몰입하는 경험? 이걸 말합니다. 아, 그냥 푹 빠져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런 심미적 관조 상태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의지의 활동이 잠시 멈춘다고 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소모된 감정 에너지, 일종의 정동 예산, affective budget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동 예산이요. 감정에도 예산이 있군요. 네, 뭐 그런 비유죠. 이게 단순히 그냥 쉬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의지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인식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거죠. 따라서 의도적으로 음악 감상이나 자연 감상, 미술관 방문 같은 순수하게 관조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소진된 연민이 다시 건강한 행동으로 이어질 힘을 얻게 하는 뭐랄까 필수적인 정비 시간 같은 셈이죠. 와, 심미적 관조로 감정 에너지를 회복한다? 이 발상은 정말 신선한데요.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군요. 근데 여전히 좀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면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충전해도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다 반응할 수는 없을 텐데 어디까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 경계는 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쇼펜하우어도 후기 저작, 예를 들면 여력과 보유 같은 책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자신의 영향력과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설정하는 겁니다. 아, 내 범위를 아는 것. 그렇죠. 세상의 모든 고통에 우리가 다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 주변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문제 같은 거요. 네네. 그럼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난하거나 냉소적으로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한 연민을 보내는 겁니다. 조용한 연민이요. 네, 즉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직접 개입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좀 피상적인 관계,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음이나 과도한 의무 같은 것들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담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평정심을 지켜야만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민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지혜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공감 피로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연민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연민이 내 안에 의지라는 소음 때문에 좀 왜곡되거나 혹은 행동이라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모될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좀 역설적이게도 내면의 욕망, 의지를 다스려서 마음의 평정을 확보하고 그 고요한 바탕 위에서 연민을 실제로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행동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잘 가꾸어진 연민은 더 이상 우리를 번아웃시키는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의미 있는 도덕적 힘의 원천이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연민이 어느 정도의 내면적 평정과 깊은 성찰, 그리고 구조화된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통의 이미지나 사연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느끼는 즉각적이고 때로는 압도적인 감정 반응,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미 있는 연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가 경계했을 법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를 소진시키기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감정적 동요일 뿐일까요? 혹은 피상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